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6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KBS 콩, 또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먼저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 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3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번 유엔 총회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좀 상황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백악관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단 경질이 됐죠. 네. 특히 이제 경질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리비아식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북한과 협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올해 연말까지의 어떤 북미회담의 성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시간이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협상을 좀 전향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 남북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에 아마 정상회담을 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북미 관계 협상에 앞서서 뭔가 어떤 중재 역할을 좀 다시 해보겠다. 그리고 또 우리 쪽의 어떤 입장들을 다시 한번 좀 협상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가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방법, 즉 뉴메소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북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동안 했던 방법과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북한 측에서 화답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번 회담은 이제 좀 북미 관계를 좀 촉진시키고 또 그동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도 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 이번 일정 어떻게 보세요? 그 기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뉴욕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가심으로써 저는 좀 그 포커스의 무게 중심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셨다면 아마도 그 대일 문제 관련해서 이제 국제 여론 움직인다든가 거기에 네. 좀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은데 그 우리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북미 관계의 어떤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미국 측 각자 조금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 측은 빅딜을 바랬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미국 측이 양보를 했고 그리고 북한 측은 굉장히 탑다운 방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실무회담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북한이 조금 양보를 했고 그래서 움직임이 시작이 됐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북미 간의 어떤 뭐 실무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이슈지만 그 가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초점을 맞출 것은 저는 신뢰관계 회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실무적인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인데 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그리고 비핵화가 계속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아예 그 체제 보장을 해줄게라는 걸 못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체제 보장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는 걸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이 둘 관계의 어떤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거 구축해주는 것에 대한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것도 사실 그 비핵화 의지라는 게 죽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의지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것인데 그거를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1년 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공동선언 나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백두산 올라가서 손을 네. 탁 올리면서 사진을 네. 찍고 그때만 해도 막 곧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뭐 하노이에서의 회담도 결렬되고 말았고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대하는 건 6월 30일이었나요? 그때 깜짝 그 번개로 판문점에서 네, 이제 남북미 정상이 만났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게 이제 9번째 만남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볼턴이 빠진 첫 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좀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결과 같은 것들, 깜짝 발표 같은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현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뭐 일단 볼턴 이 보좌관이 교체는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FFVD 즉 확실한 어떤 검증 가능한 어떤 비핵화 이 네. 문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 지금 조야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앞에 두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성과가 없는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뭐 자기가 임기 3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좋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어떤 비핵화가 없이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5군데 즉 영변을 제외한 5군데의 어떤 확실한 비핵화 그러니까 핵시설에 대한 이제 공개 이걸 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지 그게 상당히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본다면 부분 해제 그다음에 부분 비핵화 뭐 이런 걸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부분 제재 해제라는 게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지금 대북 제재가 그나마도 이제 좀 그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유엔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인데 만약 여기서 조금의 부분을 해버리면 사실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큰 어떤 동력 무기가 사실 상실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일단 북한의 어떤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이 미국이 현재와 어떤 큰 입장 변화하기에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지 않는가. 네. 아마 북한 측이 뭔가 새로운 걸 좀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이런 시각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그 볼턴 보좌관이 물러난 것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이제 그 대북 그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게 안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뭐 물론 주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안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일이었지만 그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 외교 정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외교적 성과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군가한테 지워올 사람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선 이제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책임은 책임대로 이제 지우고 좀 심기일전해서 내가 외교 정책을 이렇게 새롭게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볼턴 보좌관이 물러난 게 좀 상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동맹국의 정상들을 흉내
흉내내는 그런 대통령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합훈련을 뭐 동남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동맹국이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는데 돈을 안 낸다고 또 동맹이 더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미국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미 정책도 굉장히 좀 변화가 그동안 많았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재선이라는 그 이슈가 정말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뚜렷한 외교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이만큼이라도 내가 더 받았다.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자랑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을 선긋고 올 것인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또 유엔 총회 연설도 있고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더 챙겨볼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와 미국과의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또 지소미아 종료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일 관계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돌파할지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뭘 챙겨봐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뭐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아니면 북미 관계에 집중할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북미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제 지금 움직임이 딱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실무자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발 양보했고 북한도 한발 양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평화 비핵화에 대한 테마가 주로 이룰 것 같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관여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해준다기보다 어쨌든 국제 여론을 끌고 가는 건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국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단독 회담 어떤 정상적인 정상회담 그럴 때는 꽤 이제 시간도 많아요. 또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하고 또 뭐 친교 만찬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보통 이런 국제 회의가 있을 때의 회담은 거의 스탠딩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그렇죠.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일정이 많지만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담 시간이 길어봤자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본다면 이번에 어떤 일정 자체를 보면 다양한 주제를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북미 관계라든지 뭐 제가 볼 때 한미 방위비 분담도 크게 이야기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실무선에서 뭔가 이야기 있지 대통령 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 보면 지금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관계 정도만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뭐 통역 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이 출근을 하자마자 검찰이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네.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압수수색이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즉 압수수색도 보면 뭔가 목적을 적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 판단을 해서 이게 타당한가를 여부를 놓고 이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조국 그 장관에 대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발부가 기각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예. 지금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영장 그 압수색을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 장관 집이 남아 있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조국 장관 가족의 스마트폰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남아 있는 건데요. 일단 집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최근에 집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과 이런 데 대한 의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코링크피의 투자운영 보고서 이거를 조국 장관이 집에서 직접 코링크피 직원으로 받았다. 그다음에 그 받은 이후에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이것을 지난번 2일 기자회견 때 들고 나왔다는 의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증권사 직원이 집에서 하드디스크를 이제 교체를 해줬잖아요. 그 교체해줄 때 마침 조국 장관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우리 아내 도와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네.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증언에 따르면 조국 장관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3대가 있고 거기에는 하드디스크가 합계 4개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거죠. 즉 2개는 교체를 했는데 2개는 교체되지 않고 있다고 이제 지금 검찰이 아마 합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의 이 인턴 증명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또한 지금 서울대 측에서는 전혀 발부해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인섭 행정실장 원고관단도 최근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금 검찰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미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에서 이 PDP가 PDF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표창 이제 이 인턴 증명서에 대한. 그리고 또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것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나 집에서 뭔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 아마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검찰이 일단 영장을 신청을 했고 아마 됐는데, 이게 뭐 법무장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압수수색.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조국 장관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 이제 검찰은 그게 위조된 것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네. 그거의 원본을 이제 제출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그것도 조금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미 제출한 그런 하드 말고 그 나머지 하드들도 아마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가서 분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한투 PB 직원이 이제 그 뭐 조국 장관이 보고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 보고서는 왜 고맙다고 했는지는 아직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통해서 어떤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관여 정도나 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은용 보고서 문구가 이제 수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전체가 4개가 발견됐는데 3개는 없었고, 그러니까 보고를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게 돼 그 있다는 운영 그런 게 보고서라고 없었고. 하면은 사모펀드 관련된 투자 의향 보고서. 그렇죠. 예. 근데 나머지 하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에는 정경심 교수가 그걸 요청을 해서 그 기자 간담회 이전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과정을 따져봐야겠죠. 이제 한쪽 측의 주장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구두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페이퍼로 빠져 있던 부분을 보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롭게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인지 그거는 차차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이제 검찰은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뭐 횡령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집에 있는 페이퍼로 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하드를 통해서 분석을 할 텐데, 근데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의 입장은 나는 단지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횡령에 대한 게 성립이 되려면 횡령을 정말 도왔거나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도 압수수색을 통한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 투자자가 어떤 경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관여를 했다거나 그것만으로 자본시장법을 크게 위배했다는 그런 혐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차명 보유를 했다거나 아니면 허위 공시를 했다거나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그런 정황이 나와야 될 텐데, 네. 근데 차명 보유 같은 경우는 그 정경심 교수는 또다시 이제 돈을 빌려줬을 뿐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차명 보유 관련해서도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증거를 확보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K8097님께서는 검찰 응원한다는 문자 보내셨어요.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죠. 검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1967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누가 견제하고 조사하나요? 이렇게 또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8월 27일인가요? 이때 검찰이 이제 그렇죠. 그 부산 쪽에 의전원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검찰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를 한 것은 9월 6일 그 청문회가 거의 끝날 쯤에 기소가 그렇죠. 된 게 한 건이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갈까요? 저는 아마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상황이라고 보고 예. 일단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정경심 교수를 이제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마 정경심 교수는 일각에 의하면 지금 그동안 수차례 지난주에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소환을 늦춰왔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에는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사법 처리가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 뭐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갔다가 미국 갔다 오시면 그런 만에 정경심 교수의 사법 처리를 보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국 교수 장관이 스스로 결정하든지 이 이제 분기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되면 이제는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아마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뭐 검찰도 이 수사를 오래 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뭐 주 정도면 마무리될까요? 이번 주에는 1차적인 마무리가 될 것 검찰 같고요. 쪽에서의 그렇죠. 입장은 이 아마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어떤 수사가 뭐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 늦어도 한 2주 사이에 결국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국의 변수가 많다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저는 검찰이 자꾸 수사를 확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했던 압수수색에서 점점 범위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나 아니면 수사 주제도 계속해서 좀 넓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를 따라서 하다 보니 수사를 더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근데 저는 다른 쪽에 좀 의심이 드는 게 아무래도 그 수사를 지금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조국 장관 그 스스로가 뭔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거나 책임을 질 만한 의혹을 못 밝혀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하나 더 잡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확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사실 들기는 듭니다. 그 수사 뭐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저는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아마도 뭐 이번 주나 내주 다음 주 정도에 좀 마무리가 대체적으로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무장관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도 정말 좀 부담이 되겠죠. 여러 번 소환하기는. 그렇다면 뭐 한 번, 많아봐야 2번 정도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검찰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나 정황 증거나 진술이나 이런 걸 다 마무리를 해놓고 그 마지막 차례로 아마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될지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네.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지 좀 뭔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길어지고 계속해서 이게 여러 가지 양상들이 지금 맞부딪혀 있는 상황이라서 아침에 뉴스 보기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이 계류 마지막 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해 상임위 논의 없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이 다음 달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강의를 중단하고 유 교수의 강좌 운영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대남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다른 임신부와 서류를 착각해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대기 상황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6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14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어디라 할 것도 없이 전국적으로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세종 지역이 아주 깨끗한 공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통이거나 좋은 단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 상황도 오늘 보통 단계를 이어가겠습니다. 태풍이 물러나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지금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차츰 걷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일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과 울릉도 독도는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 예상 강우량 5mm 미만을 내다보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도 빗방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경상도 지역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 안개 정도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에는 지금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울릉도 독도뿐 아니라 동해안 지역도 계속해서 바람이 좀 더 강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대전이 25도, 광주, 제주 24도, 대구, 부산, 울산 23도, 강릉 20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쭉 이어지고 특히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욱 떨어지면서 쌀쌀한 곳도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9도, 습도는 36%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짧아졌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 중심으로는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광양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구간이 구분길인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면 상관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일대의 정체가 지금도 심한데요. 이는 작업 여파입니다. 1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지나는 데만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리 이천 나들목에서 3번 국도로 갈아타시거나 여주 나들목에서 37번 국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월요일의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7571번님께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애초에 임명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1358님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대학 입학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은 왜 압수수색가 납니까? 최혜자님은 조국 장관과 부인, 나경원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나경원 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사퇴를 요구했고 그리고 어제는 원정 출산 의혹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과거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 아들 이중 국적 여부를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지금 등장을 한 이 이중 국적 논란 아들이죠.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해설위원께서. 네. 지금 뭐 일단 일각에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녀가 2명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일단 출산 자체를 이제 해외 원정 출산을 했다. 해외에 있는 뭐 한 이제 요양원이라고 합니까? 이제 여기 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정 출산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아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예. 이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뭐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고 그다음 그걸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오니까 예. 이게 사실 뭐 여당도 아니고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 민경욱 의원이 무슨 소리냐 지금 내부에 총질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주말 집회 때도 나경원 대표가 우리 원래 아들 낳을 때 그 원래 부산에 근무를 하다가 친정인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정 출산도 아니면 서울에 원정 출산한 것이고 실제로 이중 국적도 아니다. 그리고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있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뭐 이 해명이 맞다면 좀 뭐 이거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당내에서 왜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 예. 이게 이제 당 내분과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마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하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중심으로 지금 투쟁을 진행해 가다 보니까 당내 이제 본인의 지금 입지가 상당히 약해지고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뭔가 좀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물론 뭐 공직자들의 어떤 또 국회의원들의 문제는 뭐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조국 장관 문제를 다룬 거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똑같으니까 전부 다 해보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한정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국가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또 현재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봐서 불법이 있다면 뭐 충분히 그거는 뭐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상태니까요. 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마도 밝혀지겠죠.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 나경원 전 대표가 나경원 대표한테 이중 국적에 대해서 밝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게 나경원 대표가 그 장외 투쟁에서 본인이 서울에서 출산을 한 게 맞다고 밝히고 난 이후거든요.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 출산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이제 이중국적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미국에 이제 가서 원정 출산을 하면 이중국적자가 되잖아요. 그 미국 국적도 함께 얻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났으면 그럼 한국 국적인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걸 또 다시 제기했을 때 저는 그러면 미국 국적이 아니라 또 다른 국적의 이중국적인가 그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이중국적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 뭔가 어렵게 막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네. 나경원 대표가 이중국적 아니다라고 했던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좋게 보자면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확실히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당신에게 논란이 있으니 이걸 당신이 스스로 확실하게 밝혀라. 확실히 얘기를 밀어주는 걸 수도 있고. 해야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뭐 제보를 받고 본인이 아는 게 있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느 경우든지 간에 어쨌든 화제의 중심, 언론의 눈과 귀를 언제 어떻게 끄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고난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간의 관계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그 이번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어제 오전인가 그 보고대회에서 민부론을 들고 나오면서 새롭게 좀 총선을 겨냥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둘 원내대표와 대표가 당대표 간의 갈등은 없는 건지 아니면 네.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뭐 아마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얻었던 효과 중에서 이제 당내 리더십을 좀 상당히 얻었다라는 것들. 삭발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투쟁 국면에서 이제 아마 당 대표가 그동안은 너무 관료 체질이 아니냐, 너무 몸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일단 당 대표가 이제 삭발함으로 해서 좀 그런 논란들을 좀 불식시켰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부론, 뭐 옛날 국부론을 연상시킵니다만은 현재 소득주 성장을 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한 부분들,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뭐 크게 썩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어느 정도 이 투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실제로 이제 공천 국면에 들어갈 경우에 사실상 이제 지금 이 나경원 대표가 친박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 그 경선 때. 네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삭발을 하는 게 이 공천용 아니냐는 뭐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예를 들어서 물갈이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당과의 선거연대 문제나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인적 쇄신 문제가 이제 불거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누구는 특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이제 친황 그룹과 또 친박 그룹과 또 비주류들 뭐 이런 어떤 복잡한 당내 계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살려면 초당적으로 정말 물갈이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서서히 아마 시작될 겁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현재까지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원내니까 아무래도 또 원내대표니까. 근데 또 황교안 대표는 원외지 않습니까? 당대표인데도. 그러니까 좀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총선 다가오면서부터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지 아니면은 뭐 계속 잘 끌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민부론을 들으면서 저는 참 이 네이밍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이름 짓기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정말 날 것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잘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조국 장관의 논란에 이어서 가장 화두는 개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최소한 이름에 개혁 두 글자는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의 뭐 현실성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뭔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거에서부터 지금 좀 약간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 대안 내놓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말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8.15 대통령의 그 광복절 축사 이전에 8월 14일에 대국민 담화를 했었죠. 그때도 뭐 대안이 목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앞서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당 대표들이 만났을 때도 대안은 금방 나올 거다. 곧 나올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드디어 경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제시한 20가지 중에서 뭐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가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거는 거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뭐 좀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새롭게 다가오거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끌만한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로 진정한 그 대안 야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게 지금 국회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20대 마지막 국회인데 전혀 못 따라봤거든요. 20대 마지막 그 정기국회 임하는 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지 간단히 뭐 짧게 뭐 한 20초씩 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뭐 26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4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못했던 대정부 질문은 이제 28일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닌가. 만약 이제 조국 장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이 될 경우에 이거는 지금보다 아까 뭐 지겹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지겨운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다. 국회도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더 큰 문제로 더 발전할 수가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 일정은 현재로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감을 아마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이슈로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국 장관의 어떤 거치 관련 이미 서초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넘긴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지금 수없이 계류 중인 민생법안 개혁 입법을 하는데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